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 지은이는 일본의 작가이자 경영 컨설턴트 간다 마사노리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를 권하는 책도 정신론을 설명하는 책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당신도 이렇게 해보라고 설교하는 책도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스포츠카를 타기까지 최단 거리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정신론이나 인간 본성론 따위는 도려내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내용만 추렸다. 성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성공 법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필수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정작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 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돈을 번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만해지고 우쭐해진 자기 자신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이런 상투적인 말을 되풀이한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 법칙 중 대부분은 그들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만든 법칙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성공 법칙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역효과만 날 뿐이다.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에 쪼들리는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감정에 떠밀려 움직이게 된다. 돈에 쪼들리고 마음도 가난하다. 이런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부른다. 돈과 마음을 한꺼번에 모두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 한 마리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쪽에는 물, 저쪽에는 건초가 있다. 말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망설이다가 굶어 죽고 말았다. 당신도 그 말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다. 그런 후에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이다. 악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악의 감정은 질투, 적대심, 체면, 허영심과 같은 감정이다. 악의 감정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란듯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야심을 발판 삼아 회사 상장까지 한 사장들도 많다. 내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어쩌다가 외무성에 취직하긴 했는데 거기서는 정년까지 일해도 도쿄대학 출신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했다. 그만두고 나와서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정리해고를 당했다. 냉장고와 세탁기를 팔았는데 고객에게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분노의 감정을 안고 나는 독립했다.
악의 화신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이용하라는 뜻이다.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자. 인간이 가진 악의 성향이 근원적인 에너지로 작용해 성공을 가져다 준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과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반드시 다음 과정을 시도해 보길 바란다.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확실히 구분하라.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미션, 즉 사명감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라고 해도 좋다. 미션이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미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미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일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실현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누구든 일상적인 활동에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뇌의 안테나는 그 목적의식에 초점을 맞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아직 미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다음 질문을 해보자.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남은 6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행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미션이다. 도대체 왜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 걸까? 정말 신기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뇌의 메커니즘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뇌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는 것이다. 뇌는 질문을 받자마자 마치 표적을 쫓는 적외선 유도장치를 장착한 미사일처럼 답을 탐색한다. 뇌는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정보를 처리한다. 시각은 매초 1000만 비트, 청각은 40만 비트, 촉각은 100만 비트를 처리한다. 당신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눈을 감는다. 마음속으로 여성은 어디에 있지? 하고 질문한다. 그런 뒤에 카메라 셔터처럼 눈을 단번에 뜬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성이 눈에 확 들어온다. 다시 눈을 감는다. 이번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하고 질문한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 순식간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올 것이다. 인간의 뇌는 지금까지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눈앞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목적의식 없이 질문하면 뇌는 기능하지 않는다. 눈앞의 정보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뇌는 일단 질문을 받으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매초 10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답을 찾는 슈퍼컴퓨터다. 질문한 내용을 잊고 있어도 작업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을 했는데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건 역시 어떤 목적의식, 즉 미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한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목표를 몇 개쯤 적어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다. 실현되지 않는다고 당신이 손해볼 것은 없다. 있다면 종이 한 장과 몇 분의 시간을 허비했을 뿐이다. 인간은 반복되는 말에 약하다. 같은 말을 단조롭게 반복해서 들으면 가벼운 최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반복해서 듣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된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최면술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가장 무서운 사례는 집단으로 행해지는 최면술이다. CEO 대상 강연회에서 많은 사회자들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면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최면에 걸리게 된다. 사회자가 불황이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불황이라는 현실을 이식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억은 뇌 속의 일부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학자 제럴드 에델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억은 뇌의 어느 일부분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순간에 매번 재구축됩니다. 뇌 안에서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서로 결합해 기억의 경로, 즉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신경회로에 전기신호가 전달됨으로써 기억나는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요약하면 과거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이 순간에 기억이 재구축되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아인슈타인도 물리학적 관점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만들어지는 기억의 경로는 반복되면서 자라난다. 특히 자신이 소리내어 입 밖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으로 피드백되어 기억 경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보강된다. 불황과 같은 말을 자주 하는 동료와 같이 있으면 지금은 불황이라는 기억 경로가 급속히 굵어진다.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불황이라는 기억 경로를 통과하게 되고 그때마다 불황이라는 현실이 재구축되어 무슨 일이든 모두 불황 탓으로 돌려버리게 된다. 그 순간 불황은 자신에게도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는 말로 현실을 구축한다. 그러다 보니 주위 환경으로 자신의 현실도 바뀌어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는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현실을 컨트롤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현실을 컨트롤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나의 현실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자기 최면이란 내 잠재의식을 내가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프로그래밍 작업은 아주 간단하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나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든 잘 풀렸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한다. 문장을 현재형으로 마치는 것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어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는 방법인데 어포메이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기분 좋게 웃으며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한다. 아침 저녁으로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실현된다는데도 하지 않을 건가? 우리는 지금까지 최면에 걸려 있었다. 성공은 한정된 몇몇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최면 말이다. 그래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다. 종이에 목표를 적어놓고 가끔 읽어보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은 목표가 있나요? 네, 물론 있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다시 물어보자. 그럼 그 목표를 종이에 적고 있나요?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아마 20명 중 1명 정도일 것이다. 또다시 물어보라. 종이에 적어놓은 목표를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조차 많아야 1%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이 습관이 보통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든다. 자기계발 세미나에서는 가죽 수첩과 성공 법칙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몇백만 원이나 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언제라도 꺼내 보기 쉽도록 잘 정리해 두는 것. 그것뿐이다. 당장 해야 할 일은 문구점에 가서 클리어 파일이나 바인더 노트를 사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클리어 파일에 정리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일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게 된다. 딱히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마음속으로 질문만 해도 된다. 그러다 보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관련된 책을 발견하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틀림없이 목표 실현에 도움될 것 같은 일이 생기며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본다.
10년 전에 생산된 컴퓨터는 최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새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PU 자체의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당신의 CPU는 무엇인가? 바로 셀프 이미지다. 내가 생각하는 나 말이다. 자기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성공 법칙을 배워도 자기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조짐이 보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결실을 얻기 시작해도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고 만다.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평가해도 아니에요 하며 오히려 성공하기 시작한 자신을 부정한다. 성공을 향해 변화하기보다 이전 그대로의 자신을 유지하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껍질, 다시 말해 셀프 이미지를 넘어서려는 순간 불안해지고 결국 다시 한번 이전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나는 5년 전에 경영 컨설턴트로 창업을 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고객에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자금 조달이 힘든 회사나 망할 위기에 처한 회사들만 찾아왔다. 그러다가 위장병이 생겼다. 고객들이 살려주세요. 이런 상태라면 60일 후에는 자금이 바닥날 것 같습니다. 등의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하러 왔기 때문이다. 당시 내 심정은 이랬다.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망하기 직전에 와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면 곤란하다고요.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다. 세미나 중간에 휴식 시간이 되면 곧장 대기실로 도망갔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가능한 한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강사실에 숨어 있기도 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최면을 걸어보기로 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직함을 바꿨다. 그렇게 만든 직함이 바로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였다. 에너자이징이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의미다. 나 스스로 남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탁월한 교사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세미나 전에 항상 나는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다 라고 마치 주문을 걸듯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셀프 이미지를 바꾼 이후 나는 세미나 도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없어졌다. 예전엔 질문이 무서웠다. 이제는 대환영이다. 나의 세미나에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나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다. 점심시간에도 질문을 받느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질문을 받은 후에 저녁 회식 모임에 참석한다. 거기서도 3시간은 떠든다. 누군가는 그래도 괜찮겠냐고 걱정할 것이다. 말해두지만 나도 평범한 인간이다. 오히려 체력이 좋은 편도 아니다. 그런데 셀프 이미지를 바꿨더니 자꾸 힘이 솟았다. 전혀 피로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피곤한 정도가 다르다. 말하자면 상쾌한 피로다. 직함을 만들 때 핵심 포인트는 슈퍼 땡땡땡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결점에 휘둘리지 않는 인물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슈퍼맨의 강한 면모를 빌려와서 만들라는 의미다. 제1습관에서 확고한 목표를 세웠다. 제2습관에서는 그 목표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했다. 제3습관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자신의 셀프 이미지를 개선했다. 제4습관에서는 당신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큰 성공을 이룬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영은 센스이며 이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보통 사람은 노력해봐야 헛수고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런 경영자들에게 당신은 타고난 센스를 어떻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바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다. 센스는 정보량에 비례한다. 바꿔 말하면 많은 양의 정보를 흠뻑 뒤집어 쓰듯이 흡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통 사람이라도 센스를 기를 수 있다는 말이다. 나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원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경영자다운 센스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행동력도 강해졌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입력하는 정보량을 늘렸을 때, 즉 공부하는 양이 늘어났을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내 경험에 의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책들과 만남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 자신이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훌륭한 책이나 존경하는 스승을 만났을 때였다. 세 번째 방법은 오디오와의 만남이다. 당신의 성공 비결을 실토해보라. 안 그러면 내 목숨은 없다. 내가 이런 협박을 받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오디오를 듣는 습관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성공한 경영자나 훌륭한 컨설턴트의 오디오, 이른바 비즈니스 관련 오디오를 듣는 습관을 말한다. 단기간에 성공한 기업가들을 관찰한 결과 그들은 이동 시간 중에 하나같이 오디오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 고문으로 계약하려면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영 컨설턴트가 자신만의 방법론을 오디오에 아낌없이 공개하고 있다. 더구나 육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책으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미묘한 뉘앙스도 파악할 수 있다. 책 한 번 읽고 이야기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거나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지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필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자동차 사회이다 보니 창업가나 회사 중역들이 자동차에서 오디오를 듣는 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되어 있다. 비즈니스 관련 오디오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내가 오디오 듣는 습관의 중요성을 호소하면 이미 한물 가지 않았나요? 라든가 출퇴근 시간이 짧아서 들을 시간이 없어요 같은 변명을 하며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쨌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아라. 외출할 때도 이어폰이 필수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디오는 들어도 책은 별로 읽지 않았다.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밖에 읽지 못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하루에 한 권은 반드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포토 리딩이라는 미국에서 개발된 속독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포토 리딩이란 단순한 속독이라기보다 문서를 사진처럼 읽고 이해함으로써 정보 처리 속도 자체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나는 글을 쓰기 전에 참고문헌 20여 권을 몇 시간 만에 읽거나 35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15분 만에 읽은 후 1시간 동안 그 책의 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포토리딩을 배우기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포토리딩은 모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독서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업을 시스템화한 것으로 누구나 단기간에 독서의 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제1단계는 준비 단계다.
먼저 독서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의식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향하게 하는 포인트가 있다. 후두부에서 15에서 20cm 정도 위쪽 공간에 귤이 떠 있다고 상상한다. 포토리딩에서는 이 작업을 귤 집중법이라고 부른다. 반드시 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사과든 매실이든 상관없다. 요점은 후두부 위쪽의 한 점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실제로 해보면 시야가 넓어지거나 잡념이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사실 누구라도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후두부 위쪽으로 의식이 가 있다. 스포츠 선수나 음악가에게 경기나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의식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등 뒤쪽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거나 꼭두각시 인형처럼 천장의 실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다는 대답이 많다. 이처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후두부 쪽으로 이동된다.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후두부로 의식을 모으면 집중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프리뷰, 즉 예습 단계다. 책을 읽기 전에 읽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책의 내용을 간단히 조사하고 읽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목적을 명확히 해서 뇌에 안테나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목적과 관련 있는 정보가 더 자주 눈에 띄게 된다. 3단계는 1초에 한 페이지를 읽는 속도로 책을 팍팍팍 넘기는 포토 리딩 단계다. 책을 텍스트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 정보로 읽고 이해하는 작업이다. 글자 한자 한자씩 의미 있는 단어로 읽는 게 아니라 페이지 전체를 하나의 화상으로 뇌에 집어넣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 정보는 좌뇌가 처리하지만 이미지 정보는 우뇌가 처리한다. 포토리딩은 문서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작업이므로 우뇌를 사용한다. 포토리딩은 이미지를 뇌에 집어넣는 작업이므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때처럼 시야를 넓혀서 책을 본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의 네 귀퉁이가 시야에 모두 들어오도록 책의 좌우 양 페이지 전체를 바라본다. 4단계에서는 복습이 이루어진다. 복습이란 이건 좀 신경이 쓰인다 라거나 이건 무엇일까 하고 관심이 가는 트리거 워드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트리거 워드란 책에서 강조되며 계속 사용하는 단어로 그 책의 중심적인 키워드를 의미한다. 책 한 권당 20개에서 25개 정도의 트리거 워드를 추려낸다. 그런 다음 이 트리거 워드를 보면서 저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생각한다. 책에서 얻고 싶은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생각하는 것이다. 5단계 활성화란 우뇌에 집어넣은 이미지 정보를 좌뇌인 현재 의식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파악하는 과정이다.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문장은 전체 문장 중 4에서 11%뿐이라고 한다. 먼저 한 페이지를 횡단하듯 눈을 움직이면서 읽고 싶은 문장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로 읽고 의미를 파악한다. 4에서 11%의 문장이 계기가 되어 책의 내용을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골라 읽기를 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5단계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합쳐 30에서 6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무엇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는가 라며 성공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는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공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다.
뇌는 익숙한 정보에 가장 먼저 끌린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황이다 라고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된다. 뇌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회사에는 불황이 없을까 하고 불황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은 쉽다.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그룹과 거리를 두면 된다.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의 교류는 치명적이다. 못하겠다, 어렵다,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상식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훌륭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성공한다이다. 다음은 돈을 컨트롤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이다. 1.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갖지 않을 것. 2.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것.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3. 나의 연 수입은 내가 결정할 것. 돈에 대한 부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바로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 자동차라든가 핸드백, 그리고 돈으로 얻어지는 지위나 자유 같은 것들이다. 이에 반해 부자들은 돈 자체를 좋아한다. 돈에 대해 두려움과 죄악감을 느낀다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이다.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라는 말은 부자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하는 말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착각해서 진실이라고 믿어버렸다. 이 말은 돈을 번 다음에 하는 대사였는데 말이다. 돈과 인연이 멀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된다. 돈 버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며 부자들을 질투하면 된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 확실하게 평생 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우선 돈을 벌어라.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으로 정의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회에 공헌하라. 중요한 것은 벌어들인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은행 잔고를 늘린다. 매월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사수하는 것이다. 단돈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나가는 흐름보다 들어오는 흐름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강의 흐름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돈이 조금 들어오면 사치를 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반면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두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돈이 모이게 된다. 투명한 모금함이 있다고 하자. 그 안에 잔돈이 들어있지 않을 때는 모금액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잔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금액이 불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지폐를 넣어두면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단지 돈이 돈을 부를 뿐이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이것이 돈의 습성이다. 급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다. 자신의 연 수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연 수입조차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연 수입을 자신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 수입을 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는다.
연수입을 번 후에는 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수입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도 본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부자가 된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결국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할 때였다는 점이다. 피곤할 때 돈 걱정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족과 초밥을 사 먹을 때 2만 원짜리와 4만 원짜리 메뉴 사이에서 가격을 따지지 않고 초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공부하고 싶을 때 해외로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녀석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행복이다. 돈이 있으면 자유가 생긴다. 이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기 어렵다. 자유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 편리한 도구이다. 책을 읽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10명 중 1명이다. 9명은 평론가라도 된 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행동만이 현실을 바꾼다. 행동하는 사람은 목표를 실현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인간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추진하는 입장과 그에 맞서는 입장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인간은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한 다음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쪽 힘만 작용하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위험해진다. 예를 들어 슈퍼맨처럼 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결정을 한다면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는 언제나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생겨서 마음이 진자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분별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진자 상태인 채로 5년이고 10년이고 세월만 보내게 된다. 진자 상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요한 것은 어떤 작은 단계라도 좋으니 첫걸음을 내딛는 행동이다. 첫걸음을 떼면 두 번째 걸음은 쉬워진다. 세 번째 걸음은 훨씬 더 쉽다. 중요한 것은 역시 돈이 아니다.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이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현실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상식적 성공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1.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2.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 3. 내가 바라는 직함을 만든다. 4.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낸다. 5. 고자세로 영업한다. 6. 돈을 몹시 사랑한다. 7.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운다. 8.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을 기억한다. 이렇게 8가지입니다. 우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기 위해 반대로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내는 발상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어렵다면 내가 원치 않는 스타일이 어떤 사람인지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가끔 메뉴 가지수가 많은 식당에 가면 쓰는 방법인데 뭘 먹어야 할지 망설일 때는 우선 먹고 싶지 않은 메뉴부터 선택해서 배제합니다. 그러면 더 쉽게 음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낯선 누군가와 처음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상대가 저에게 희망하는 메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땐 육류, 밀가루,
튀김류,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무엇이든 좋다고 대답합니다. 또 차를 대접받는 자리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메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외는 아무거나 다 좋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카페인과 당분이 없는 따뜻한 차라면 어떤 차든 잘 마시고 좋아합니다. 이것은 비선호 옵션 명확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는 것은 식상한 듯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행동의 95%는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하죠. 무의식은 살아오면서 훈습된 여러 의식들이 지배합니다. 내 삶이라는 자동차를 누군가가 운전해 가고 있는데 창문이 온통 짙게 썬팅이 되어 있어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할까요? 무의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나를 알아가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선택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최면을 거는 것은 창문의 썬팅을 점점 옅게 만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무의식을 건설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이 정말 무서운 점은 외부의 영향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근묵자 흙이라고 아무리 흰 손을 가진 사람이라도 먹을 자주 만지면 손이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 삶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내가 꿈꾸고 최면을 걸고 있는 나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지 말이죠. 세상에는 그가 아니더라도 나와 잘 어울리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 좋은 지인을 선택하시길 권유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5분 이상 넘기지 마라. 요즘 제 명상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쾌한 감정에 5분 이상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짧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하루 종일 혹은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불쾌해하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에게 가합니다. 자기를 그만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불쾌한 감정을 치우는 방법은 훈련하면 충분히 습득 가능합니다. 불쾌한 감정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제는 상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이 가볍고 상쾌한 상태가 될 수 있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하나만 알려드리면 스스로의 내면에 이게 과연 진실인가요?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의식에, 나의 내면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불쾌한 감정이 정말 진실하고 틀림없는 사실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가령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는 것은 진실인가 하고 묻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연히 나를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삶은 결국 내 생각이 창조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불쾌한 감정에 끌려다니면 내 마음은 쓰레기통이 됩니다. 상쾌하고 유쾌하고 바람직한 생각을 일으켜서 작은 행동이라도 긍정적인 액션을 취해야 삶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콧노래라도 기분 좋은 노래를 흥얼거리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활짝 웃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삶은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